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약에서 왜 이런 성분이 나와요? 제가 남편에게 약물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을 때 남편은 제가 아니라 옆에 서 있는 딸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새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내가 먹는 건강보조제가 뭐가 문제라는 거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재혼해서 들어온 여자일 뿐이라는 거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남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벽해 보였던 의붓딸의 진짜 얼굴을 밝혀낸 한 재혼 여성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더라면 제 남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은 3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박철수 씨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요. 재혼한 지 5년째, 저희 부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았던 저에게 철수 씨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단 하나 제가 늘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바로 철수 씨의 딸 지은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철수 씨는 20년 전 이혼했고 전처가 딸을 키웠어요. 저와 결혼할 때만 해도 지은이는 30살이었는데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됐죠. 전 바빠서요. 전화 한 통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뒤로 5년간 지은이는 우리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축하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그럴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죠. 지은이가 어릴 때 이혼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아. 남편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부녀 관계가 더 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기에는 큰 캐리어를 끌고 온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지은이에요. 단정하게 빗은 긴 머리, 세련된 코트 차림의 여자. 사진으로만 봤던 의붓딸 박지은이었습니다. 지은 씨?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어요. 아빠 계세요? 아빠 좀 뵙고 싶어서요. 그 순간 서재에서 철수 씨가 나오셨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은아. 철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딸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빠. 지은이가 철수 씨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동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철수 씨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서서 지켜봤어요. 부녀의 감동적인 상봉. 기뻐해야 할 장면이었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새엄마, 아니 이현숙 여사님.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편하게 현숙이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집을 정리해야 해서요. 한두 달 정도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아빠랑도 오래 못 봤고 효도도 좀 하고 싶어서요. 철수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사실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간 낯선 사람이었던 의붓딸이 갑자기 들어와 산다니요. 하지만 남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이죠. 지은 씨 방은 2층 왼쪽 방 쓰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 식사를 챙기고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에는 퇴근 후 과일까지 깎아서 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현숙 여사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쉬세요. 너무나 완벽한 효녀였죠. 철수 씨는 그런 딸이 너무 기특한 듯 매일같이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여보, 지은이가 정말 철이 들었어. 이렇게 착한 애였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남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행동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완벽한 딸의 모습.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빠, 요즘 건강은 어때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지은이가 관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나이 탓이겠지. 그럼 안 되죠. 제가 좋은 건강 보조제 알아볼게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 아빠가 행복하구나. 철수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았어요. 왜일까요? 왜 자꾸 가슴 한편이 답답한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지은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저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엄마. 잘 진행되고 있어. 아빠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엄마, 전처 얘기를 하는 건가? 걱정 마. 2달이면 충분해. 그때까지 완벽한 효녀 연기 계속할게. 연기, 새엄마, 그냥 바보 같더라. 아무것도 눈치 못 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까 저녁 식사 때 다정하게 웃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기라고 했어. 계획이 있다고 했어. 저를 바보라고 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무슨 나쁜 의도로 온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혹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이 집에, 우리 가족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겨울 같은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불길한 예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로 이어질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시는 장미가 한창 꽃을 피울 시기였거든요. 여보, 장미 좀 봐요. 올해는 정말 예쁘게 폈네요. 거실을 돌아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거실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는 꺼진 상태였어요. 여보, 왜 그래요? TV 안 켜요? 응? 아, 맞다. TV를 켜야지.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원래 이렇게 멍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또렷하고 정확한 분이셨는데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피곤하신가 봐요. 그런가? 요즘 좀 피곤하긴 해.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68세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나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세요? 아직 아침도 안 드셨는데. 응? 아, 회사 가야지. 늦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은퇴하셨잖아요. 남편이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 맞다. 내가 은퇴했지. 깜빡했네. 남편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자꾸 이러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깜빡거리고 헷갈려 하시거든.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아빠, 정말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진지한 표이었어요. 아빠, 그럼 안 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병원은 무슨... 괜찮다니까. 제가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바쁠 텐데. 내가 모시고 갈게.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현숙 여사님은 집안일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아빠는 제가 모실게요. 그 말투가 왠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당신은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오후에 휴가 내서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이가 모시고 가겠다는데 고맙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 아내로서 남편을 돌봐야 하는데 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은이는 정말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후 2시에 신경과 예약했어요. 제가 일시에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다. 현숙 여사님은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지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제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지은이가 병원에 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남편이 정말 아픈 걸까? 치매일까? 아니면 다른 병? 그리고 왜 지은이는 저를 그렇게 배제하는 걸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4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이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가서 앉아서 얘기해요. 지은이가 남편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 그 무거운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다음 주에 MRI 검사 예약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가 물을 가져왔어요. 아빠, 물 드세요. 약도 드시고. 약?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대요. 지은이가 흰색 봉투에서 약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약을 받아 먹었어요. 저는 그 약봉투를 유심히 봤습니다. 약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약도 챙겨 드릴게요. 아빠 혼자서는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지은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든든하다. 남편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침착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딸이라면 충격받고 울거나 당황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이 깊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 찬장에 놓인 약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불을 켰어요. 약 이름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네페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치매 치료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약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챙겨놓은 건강보조제였습니다. 갈색 병에 담긴 액체, 홍삼 농축액이라고 라벨에 적혀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홍삼 냄새가 났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쓴 약 냄새 같은 게 미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을 다시 닫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지? 지은이가 온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가 남편에게 건강보조제를 먹이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습니다. 설마 그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딸이 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잖아.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갑작스러운 방문, 전화로 들었던 연기, 계획이라는 단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치매 증상, 지은이의 이상한 침착함,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거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얘기할 때 들었던 말이에요. 재산 관리.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낸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지은이가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지, 남편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지, 혹시 제가 틀렸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맞다면 그때는 제가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하더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은이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증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는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몇 초가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저예요. 현숙이요. 아, 맞다. 미안해. 깜빡했네.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미안해했지만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빠, 오늘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빠, 병원 예약 다시 잡았어요. 정밀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남편은 딸의 헌신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아빠가 든든하구나.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면 지은이가 먼저 끼어들었고 남편은 딸의 말만 들었으니까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이는 출근했고 남편은 서재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2층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못했거든요. 먼저 우리 침실을 청소하고 다음은 지은이 방 차례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책상 위도 깨끗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닫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파일 몇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피양도인 박철수, 양도인 박지은,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2달 뒤인 7월 15일. 왜 남편의 집을 지은이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은행 예금 명의 변경 신청서, 계좌주 박철수, 변경 후 계좌주 박지은. 금액란을 보니 3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빨간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명의 통장 사본들이 가득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들. 통장 잔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 총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왜 지은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파일 제일 뒤에서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필체였어요. 부동산 7월 15일 이전 완료 목표. 예금 7월 말까지 단계적 이전. 아빠 후견인 신청 치매 확진 후 즉시. 후견인?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보호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것. 치매 진단을 받게 한 것. 그리고 재산 이전 서류.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을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서랍에 넣었어요.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말해야 해. 당장.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긴데. 들어주실래요? 그래, 뭔데?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서류?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요. 우리 집을 지은 씨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들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지은이 방을 뒤진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뒤진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서랍까지 열어본 게 우연이야?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 내용이 문제예요. 왜 지은 씨가 당신 재산을 지은이가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흐리멍덩하잖아. 치매까지 진단받았고 지은이가 내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내가 실수로 뭘 잃어버리거나 사기당할까봐 걱정해서. 하지만 명의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래.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아서 재산을 날릴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지은이가 남편을 설득해 놓은 거였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지은 씨가 당신이 내 딸을 의심하는 게 더 이상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내 친딸이야. 내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그 애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넌 혈육도 아니잖아. 왜 자꾸 내 딸을 의심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혈육도 아니잖아. 5년을 함께 산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당신이 지은이를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딸한테 관심을 주니까 섭섭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전 정말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내 딸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남편이 손을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재 문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혼한 아내, 혈육이 아닌 사람. 그게 이 집에서 제 위치였습니다. 아무리 5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무리 남편을 사랑했어도 저는 결국 남이었던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서류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명의 이전 신청서, 통장 사본, 메모지.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아요. 딸만 믿고 저는 의심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이 저를 믿지 않아도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지은이한테 속아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버려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회색 하늘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싸울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친구 윤미숙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미숙아. 현수가 요즘 목소리가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미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40년 넘게 서로의 인생을 함께한 사이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숙아, 나 좀 만나줄래?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울먹이잖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래. 내일 우리 단골 카페에서 보자. 이시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었어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전화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응, 엄마. 잘 진행되고 있어. 엄마. 전처 강명희. 혹시 지은이 혼자가 아니라 전처와 함께 꾸민 일일까? 생각할수록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절 믿지 않아도 혈육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고 함께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동네 카페에서 미숙을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고 기다리는데 미숙이 들어왔어요. 현수가. 미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숙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얼굴이 왜 이래? 살도 빠지고.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 전화로 들었던 이상한 대화, 남편의 치매 증상, 발견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과의 싸움까지.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혈육도 아니잖아래.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난 결국 남이래.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인간이 미쳤구나. 당신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미숙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날 안 믿어. 증거를 보여줘도 딸 편만 들고.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 의붓딸이 정말로 뭘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야 돼. 어떻게?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우리 언니가 이혼할 때 도움받았던 사람인데 되게 실력 좋아. 사설 탐정이라니. 평생 그런 사람과는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탐정을 고용하게 될 줄이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게 중요해. 지금 내 남편 재산이 다 날아갈 판인데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실히 하는 게 나아. 미숙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현수가 내 남편이 먹는 약이나 건강보조제 혹시 이상한 거 없어? 왜? 생각해봐. 갑자기 치매 증상이 생긴 게 이상하잖아. 전에는 멀쩡하셨잖아.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남편이 이상해진 건 지은이가 온 뒤부터였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건강보조제를 먹이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건강보조제. 홍삼 농축액이라고 하던데 냄새가 좀 이상했어. 뭔가 약 냄새 같은 게 섞인 것 같았어. 그거 한번 검사 받아봐. 혹시 모르잖아.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저 윤미숙이에요. 제 친구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숙은 탐정과 통화를 하며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미숙이 저를 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탐정 사무실로 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마워, 미숙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건강보조제를 조금 작은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성분 검사를 받을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지은이가 출근하고 남편이 산책 나간 사이에 집을 나섰어요. 탐정 사무실은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현숙 씨 맞으시죠? 윤미숙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김동현 탐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메모를 하며 경청했어요. 의뢰인분 의붓딸에 대한 신상 정보 주시죠. 이름, 나이, 직장. 박지은, 35세, 직장은. 실직 상태라고 들었어요. 실직 상태요? 탐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죠. 그리고 전처분 정보도 필요합니다. 저는 아는 대로 전처 강명희에 대한 정보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먹는 건강보조제인데요. 성분 분석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약사한테 맡겨볼게요. 며칠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기본 조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좋든 나쁘든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지은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을 챙겼습니다. 아빠,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요. 후견인 신청 서류 작성하러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제가 발견했던 메모에 적혀 있던 바로 그것. 후견인이 꼭 필요한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아빠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데 현숙 여사님은 이런 거 모르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한테서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엿새째 되는 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숙 씨, 김동현 탐정입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갈게요. 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분 의심이 맞았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지은 씨 실직 상태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재직 증명서 사본이요. 제가 회사 인사팀 아는 사람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확실했어요. 지은이가 회사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회사 건물 앞에서 동료들과 얘기하는 모습. 그럼 왜 우리한테 실직했다고 거짓말을. 아마 재산을 노리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줘야 했을 겁니다. 동정심 유발하고. 탐정이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분 보세요. 박지은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여성입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이와 한 여자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전처 강명이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 전처예요. 예상했습니다. 두 분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거의 매주 만나요. 그리고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녹음했습니다. 탐정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아빠가 완전히 속았어.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하니? 강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서류 작성할 거야. 그럼 아빠 재산관리 권한이 나한테 넘어와. 새엄마는 눈치 못 챘어? 그 여자? 바보 같더라. 뭔가 의심하는 것 같긴 한데 아빠가 내 편이니까 상관없어. 잘했어, 지은아. 내 아빠가 우릴 버리고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산 거 절대 용서 못해. 알아, 엄마. 조금만 더 참아. 재산 다 빼돌리면 우리 싱가포르 가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복수였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박지은 씨가 이 남자와 만나는 모습입니다.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데 직업이 약사예요. 사진 속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약사요? 네. 그리고 이분이 박지은 씨한테 무언가 건네주는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작은 병 같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약사, 작은 병, 혹시 그게... 그리고 의뢰인분이 맡기신 건강보조제 성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 성분이에요. 그것도 과다하게. 수면제요? 네. 그리고 혈압을 급격히 낮추는 약물 성분도 섞여 있고요. 이런 걸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착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의 치매 증상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약을 먹여서 일부러 만든 증상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증거인가요? 충분합니다. 사기, 상해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탐정이 모든 서류를 파일에 정리해서 건넸어요.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시고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전처의 음모, 남편을 속인 거짓말, 그리고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약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보여줘야 해요. 이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딸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친딸이 자기를 이용하고 해치려 했다는 걸 알면 남편은 견딜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현수가 어떻게 됐어? 미숙아, 다 사실이었어. 지은이가 남편한테 약을 먹이고 있었어. 치매 증상도 가짜고. 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남편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현수가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야. 당장 보여줘야 해. 더 늦으면 재산 다 넘어가. 미숙의 말이 맞았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다 보여줄게.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증거를 들이밀고 남편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
과연 남편은 이번에는 믿어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딸 편을 들까요? 손에 든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고, 재혼한 아내라고 무시당해도 저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편을 지키는 싸움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싸움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탐정이 준 파일을 가방에 꼭꼭 숨겼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뭐 보세요? 아, 왔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지은이가 후견인 서류 가져왔어.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한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진행된 거예요? 여보, 그거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현숙 여사님. 지은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중요한 서류 보시는 중이에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긴데. 나중에 하시죠. 지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네, 아빠. 천천히 하세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뭔데 그래? 지은 씨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조사? 당신이 내 딸을 조사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들어주세요. 제발. 이것만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재직 증명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지은 씨, 실직 상태 아니에요. 강남에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은이와 전처 강명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지은 씨가 당신 전처랑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은이와 명희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아빠가 완전히 속았어. 후견인 신청은 언제 하니?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서류 작성할 거야. 녹음이 계속되는 동안 남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갔습니다. 재산 다 빼돌리면 우리 싱가포르 가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지은이 목소리야? 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건강보조제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은 씨가 당신한테 먹인 건강보조제요.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혈압 낮추는 약물도 섞여 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치매 증상 진짜가 아니에요. 지은 씨가 약을 먹여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지은이가 나한테 그럴 리 없어. 여보,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녹음도 들으셨고, 녹음은 조작일 수도 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명희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엄마 딸인데 만날 수도 있지. 하지만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당신이 내 딸을 몰아세우려고 꾸민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다니.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지은 씨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당신 재산 다 빼돌리려고.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큰 소리 들려서. 지은이가 들어오더니 책상 위 서류들을 봤습니다.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현숙 여사님, 저를 조사하신 거예요? 지은 씨, 설명해봐요. 왜 우리한테 실직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지은아, 실직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아빠 걱정시킬까봐. 순식간에 이야기를 바꾸는 지은이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강명의 씨랑 재산 빼돌리려고 공모한 거. 제가 소리쳤습니다. 녹음이요? 지은이가 놀란 표를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진정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가 자꾸 아빠 재산 얘기하길래 저도 맞장구 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싱가포르 가자는 건 뭐예요?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위로한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빤빤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리고 건강보조제는요? 왜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제가 산 건 정상적인 홍삼 농축액이에요. 지은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혹시 누가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현숙 여사님이. 뭐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빠.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제가 아빠 재산 받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지은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현숙 여사님이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을 사람이니까요. 지은아, 그게 무슨... 아빠,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빠를 해칠 거라고 믿으세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아빠는 널 믿어. 남편이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지나친 것 같아. 탐정까지 고용해서 내 딸을 조사하다니. 여보, 정말 증거가...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난 지은이를 믿어. 내 딸이야. 내 피부치라고. 또다시 혈육.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며칠 좀 떨어져 있자. 당신도 진정하고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 뭐라고요? 친정이든 어디든 잠깐 다녀와. 우리 둘 다 머리 좀 식히자. 남편이 저를 내쫓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남편 뒤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남편이 나보고 집 나가래. 며칠만 내 집에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당장 와. 전화를 끊고 짐을 다 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과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여사님.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집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미숙의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녹음을 들려줘도 남편은 딸만 믿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인 저보다 혈육인 딸이 더 중요했던 거죠. 미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수가. 미숙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들어와. 무슨 일 있었어?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그렇게 빤빤하게 거짓말을 해? 녹음까지 있는데. 미숙이 분노했어요. 남편이 안 믿어. 딸이 눈물 흘리며 부정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더라. 어휴, 답답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수가 강명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전철을? 응. 지은이는 어떻게든 빠져나가. 연기도 잘하고. 하지만 명희는 다를 거야. 20년 전 명희와 남편이 이혼할 때 저는 남편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들었었습니다. 명희가 외도로 이혼당했다는 것.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것. 딸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 그런 명희가 이제 와서 복수하려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서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다시 찾아가려는 거죠. 명희를 만나서 뭐 할 건데? 직접 대면하면 뭔가 나올 거야. 지은이처럼 완벽하게 연기 못할 거거든. 다음 날 저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명희가 주로 어디서 생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송파구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희의 집 주소를 받았어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낮에 가면 돼. 그래도 내가 같이 갈게. 밑에서 기다릴게. 다음 날 오후 저와 미숙은 명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건물의 3층이었어요. 현수가 조심해. 뭔가 이상하면 큰 소리 질러. 내가 바로 올라갈게. 알았어. 계단을 올라가 명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0년 만에 보는 강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인이었을 얼굴. 하지만 세월과 고생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명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이현숙입니다. 박철수 씨 아내. 순간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명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원룸. 가구도 낡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명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일로 왔어요. 지은이가 뭐? 지은 씨랑 같이 우리 남편 재산 빼돌리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명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탐정 고용해서 다 조사했어요. 명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당신이 끼어들어서 다 망쳤잖아요. 제가요? 당신이 외도로 이혼당한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난 그 뒤로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남편 재산 빼앗아서? 빼앗는 게 아니에요. 되찾는 거예요. 명희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 재산의 절반은 원래 내 거였어요. 이혼할 때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은이도 철수 딸이에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남편한테 약을 먹여서 치매 증상 만들고. 그건 지은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난 몰랐어요. 명희가 발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에 다 나와 있어요. 계획 세운 것도 싱가포르 가자는 것도. 명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현숙 씨, 당신도 어차피 재산 때문에 철수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아니에요. 전 남편을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요. 60 넘어서 무슨 사랑이에요. 다 돈이죠. 명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아빠한테서 빼앗은 거 우리가 다시 찾아올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요? 범죄? 딸이 아빠 재산 받는 게 범죄예요? 혈육인데? 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가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 다 있으니까. 하세요. 근데 철수가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요? 딸이랑 당신 중에 누굴 선택할까요? 명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밑에서 기다리던 미숙이 달려왔어요. 현수가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미숙아.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완전히 미쳤어. 명희의 광기 어린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복수심과 피해의식. 20년 전 자신의 잘못은 잊고 모든 걸 남편과 저 탓으로 돌리는 모습.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가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어줄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남편이 딸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미숙의 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남편을 지킬 겁니다. 설령 남편이 저를 원망해도요. 119입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으세요? 없어요. 숨도 거의 안 쉬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미숙의 집 거실에서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쓰던 예전 휴대폰을 몰래 가져왔거든요.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연극이에요. 지은이가 꾸민 마지막 계획.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집을 나온 사이 지은이가 마지막 수를 쓰고 있다는 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복문. 미숙의 집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 앞을 서성였어요. 멀리서 창문을 바라보며 안이 걱정됐습니다. 현수가 그만 들어와. 감기 걸려. 미숙이 저를 불렀어요.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닐까? 지은이 혼자 있으면 경찰한테 신고하자니까. 더 늦으면 안 돼. 알아. 근데 남편이 날 원망할 것 같아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현숙 씨 맞으십니까? 저 국민은행 담당자입니다. 네, 맞는데요. 고객님, 남편분 박철수 씨 명의 계좌에서 오늘 오전 대규모 출금이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인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3억 2천? 네. 박지은 씨가 박철수 씨와 함께 오셔서 출금하셨습니다. 금액이 커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출금 중지시켜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미 처리 완료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셨고 신분증도 확인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시작됐구나. 지은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수가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3억 넘게 빼갔대. 지은이가 남편 데리고 가서 뭐 당장 경찰에 가야 돼. 미숙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원망할 겁니다. 그래도 이대로 두면 남편이 모든 걸 잃어요. 미수가 집에 한 번만 가볼게.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어. 지금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낮이니까. 지은이 출근한 시간일 거야.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나간 사이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예비 열쇠를 꺼냈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에 남편이 누워 계셨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남편이 간신히 눈을 떴어요. 현숙. 아, 네, 저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어지럽고 남편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오려는데 찬장 위에 약병들이 보였어요. 지은이가 남편한테 먹이던 건강보조제. 그런데 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 정도 차 있었는데 설마 지은이가 더 많이 먹인 건 아니겠죠?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돌아갔어요. 여보, 약 많이 드셨어요? 건강보조제요? 지은이가 하루 3번씩 먹으래. 건강에 좋다고. 하루 3번? 전에는 하루 1번이었는데. 여보,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괜찮아. 그냥 좀 쉬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어머, 현숙 여사님.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셨던데요? 아빠 보안을 위해서요. 요즘 도둑도 많고 남편 상태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지은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남편을 병원에. 현숙 여사님은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나가라고 하셨으니까요. 뭐라고요? 열쇠 놓고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올 이유 없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지은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 웃음네요. 지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이혼하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엄마랑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건 당신 엄마가 외도해서. 닥쳐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가정에 신경 안 써서예요. 일만 하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건 범죄예요. 아버지한테 약을. 약? 무슨 약요? 지은이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건강보조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정상적인 건데요. 현숙 여사님이 이상한 거 타셨나 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분 검사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해봐요. 지은이가 도발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기 딸을 경찰에 넘긴 새엄마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인데 오늘 오전에 아빠랑 은행 다녀왔어요. 3억 2천 인출했죠. 그게 아빠가 직접 사인하셨어요. 딸한테 주고 싶다고요. 합법이에요. 남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사인받은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은행 CCTV 보면
아빠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던데요. 지은이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완벽하게. 이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무단 침입으로요. 저는 소파에 누운 남편을 봤어요. 여보. 남편이 힘없이 손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현수.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넌 왜 이러니? 아빠가 뭘 잘못했니? 아빠 쉬세요. 말씀 마시고. 지은이가 남편을 다시 눕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손 떼요. 제가 지은이를 밀쳤어요. 지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폭행이네요. 이것도 신고감이에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폭행했고요.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지은이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현수가 어디야? 괜찮아? 미숙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집으로 와. 같이 경찰서 가자. 미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휴대폰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예전 휴대폰이었어요. 제가 몰래 가져온 거였죠. 지은이가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서 이건 서랍에 넣어뒀던 건데 혹시 몰라서 가져왔었거든요. 그 휴대폰에 연결된 계정으로 문자가 온 거였어요. 발신자는 강명이었습니다. 지은아, 내일이 그날이야. 계획대로 해. 너 잘할 수 있어. 그날 무슨 계획이길래? 저는 그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메신저 앱을 열어봤습니다. 지은이와 명희의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주된 대화 내용에는 2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일 저녁, 지은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을 깨웠습니다. 미숙아 일어나. 응? 뭐야 새벽에. 이거 봐. 지은이가 내일 남편을 죽이려고 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미숙이 대화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응. 내일 저녁에 독을 타서 먹일 거래. 당장 경찰 가야 돼. 하지만 이 메시지만으로 충분할까? 지은이가 또 빠져나가면. 미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현수가 내일 녹음해야 돼. 지은이가 실제로 약 타는 장면이나 대화를. 어떻게? 집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근데 안 그러면 내 남편 죽어. 선택해.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할게. 남편을 지켜야 해. 다음 날 오후 저는 예비 열쇠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안방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휴대폰을 녹화 모드로 설정해 놓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약은 드셨어요?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기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특별한 약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부엌에서 무언가 섞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옷장 문을 살짝 열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부엌이 보였어요. 지은이가 건강보조제 병에서 액체를 컵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 안에 투명한 액체를 컵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어요. 자, 아빠. 이거 드세요. 지은이가 거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어요.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지은이가 컵을 남편 입에 가져다 대고 있었어요. 아빠, 다 드셔야 해요. 건강해지시려면. 지은아, 난 괜찮아. 약이 너무 써. 아빠,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요. 제 목소리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현숙 여사님? 어떻게? 경찰 불렀어요. 당신이 남편 독살하려는 거 다 녹화했어요. 컵이 지은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갈색 액체가 쏟아졌어요. 뭐라고요? 독살?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당신이 강명의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봤어요.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늦었어요. 뭐라고요? 아빠는 이미 3일 동안 과다 복용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을 뿐이고.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지금 병원 가봐야 이미 심장이 약해져 있어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악마 같은.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여보. 남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119 불러야 해. 제가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나요. 당신도 같이 가요. 방해한 죄로. 지은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휴대폰을 잡았어요. 119입니다. 우리 남편이 독극물을.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나요. 이미 신고했어요.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미숙이 제가 혼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경찰에 먼저 연락했던 거예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남편한테 독극물을. 제가 지은이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박지은 씨 맞습니까? 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일단 동행하시죠. 그리고 응급차 먼저 불러야겠습니다. 곧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내예요. 저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현수가 내 말을 들을걸? 괜찮아요. 여보,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어요. 창밖을 보니 경찰이 지은이를 연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지켰으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최악의 순간에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갔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위세척하고 해독제 투여해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남편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미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현수가, 남편분 괜찮으세요? 아직 치료 중이야. 경찰이 지은이 연행했어. 현장에서 증거물도 다 압수했고. 고마워, 미숙아. 내가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야? 친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세척했고 해독제도 투여했어요. 정말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 하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해야 합니다. 장기간 독성 물질에 노출됐던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았어요. 제가 남편을 지켜냈어요. 면회는 30분 후에 가능합니다. 병실로 남편이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현수가,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쉬세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말을 안 믿고, 지은이만 믿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날 살려줘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지은이와 명희의 재판이 남아 있었고 남편의 회복도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최악의 순간을 넘겼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함께 손을 잡고 이겨냈으니까요. 남편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성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남편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건망증도 사라졌고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겪었던 모든 증상이 지은이가 먹인 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장기간 벤조디아제핀과 혈압 강화제를 과다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창란,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현수가,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만해요. 당신이 무사한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경찰은 지은이와 명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약물 거래 내역, 은행 출금 기록 등을 보여줬어요. 따님과 전처분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산을 빼돌리고 피해자분을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명확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은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네. 독극물 투여 직전에 부인분이 막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자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어른이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여보, 이제 그만 생각해요. 지은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라고. 그런데 나를 죽이려 했다니. 저는 남편을 꽉 안아줬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믿었던 딸. 그 딸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있었어요. 현수가 미안해. 당신한테 혈육도 아니잖아라고 한 내 말.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이고 헌신이더라.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았어. 여보, 당신이 진짜 가족이야. 혈육인 딸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나를 사랑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재혼한 아내로서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5년. 하지만 이제 남편은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요. 2주 후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은이가 떠난 집,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남편이 서재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새로 작성했어.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당신한테 상속해. 집도 예금도 전부. 여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지켰어. 당신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이 재산은 당신 거야. 하지만, 그리고 미안해. 지은이가 빼돌린 3억, 아직 회수 못했어. 경찰이 추적 중인데 명희한테 이미 넘어간 것 같아. 괜찮아요. 돈보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함께 법정에 갔어요. 피고인석에 지은이와 명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세련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진은 강명희,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친부인 피해자 박철수의 재산을 빼돌리고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강명희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약사 출신 전 남자친구를 통해 독극물 입수, 건강보조제로 위장하여 6개월간 독극물 투여, 치매로 위장하여 후견인 신청 및 재산 이전, 은행에서 3억 2천만 원 인출, 그리고 마지막 날 치사량의 독극물 투여 시도.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사기, 상해 등 여러 범죄가 결합된 중대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들,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지은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변호사님, 판사가 말을 끊었어요. 트라우마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명희의 변호사도 비슷한 변론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피해자 박철수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제 딸을 너무 믿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이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맹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 아내 이연숙은 6개월 동안 저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탐정을 고용했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막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제 딸 박지은과 전처 강명희에게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아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부인 이연숙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저는 5년 전 박철수 씨와 재혼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박지은 씨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의붓딸이지만 친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지은 씨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왔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복수와 탐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믿어주지 않아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항상 새엄마 혈육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벽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자리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지은이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를 저지른 이력, 명의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뜯어낸 기록, 약사 출신 전 남자친구의 증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진은 살인미수, 사기, 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명희 살인미수 교사, 사기 공모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주저앉았어요. 명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현숙 여사님.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밝았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게. 긴 악몽이 끝났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수가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남은 인생 당신한테 다 바칠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미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가 어떻게 됐어? 12년이랑 8년이래. 잘 됐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미숙이 저를 안아줬어요. 현수가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미숙아.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어요. 그나저나 3억은 어떻게 돼? 미숙이 물었습니다. 명의가 숨겨놨는데 경찰이 추적 중이래. 일부는 회수될 것 같아. 그래도 다 돌려받지는 못하겠네.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우리 집이었어요. 더 이상 지은이의 차가운 시선도 명희의 원한도 없는 평화로운 집.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여보, 진지 드세요. 식탁을 차렸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현수가, 왜요? 사랑해.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혈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재혼 가정이지만 그 어떤 가정보다 단단한 우리.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왔어요. 1년 전 지은이가 처음 우리 집에 나타났던 바로 그 계절.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약물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고 예전의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됐습니다. 여보, 저기 단풍 좀 봐요. 올해는 유난히 예쁜 것 같아. 그러게. 작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작년 이맘때는 지은이의 음모와 싸우느라 정신없었죠. 단풍을 볼 여유도 행복을 느낄 여유도 없었어요. 현수가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전에는 서먹했던 우리가 시련을 겪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등기 편지가 와 있었어요. 뭐지?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온 거네. 압류재산 회수 통보래. 정말요? 지은이와 명의가 빼돌린 3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회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억 3천만 원 회수했대. 나머지는 이미 쓴 것 같아.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니 다행이에요. 응. 사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하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재산에 집착했을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친구 미숙이 놀러 왔어요. 현수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 남편이랑 요즘 산책 자주 다녀서 그런가 봐. 좋겠다. 이제 편하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소식이 없어. 면회도 안 가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직은 마음이 안 준비됐어. 그럼 명희는? 그 사람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처 명희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현수가 너 요즘 뭐해? 시간 많을 텐데. 봉사활동 시작했어. 재혼 가정 여성들 상담하는 거. 오, 그래. 응. 내가 겪은 일들을 나누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저는 재판이 끝난 후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혼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재혼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네.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거야.
응, 나도 많이 배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재혼 가정의 어려움,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자녀와의 갈등,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많이 치유됐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우편함에 또 다른 편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이한테서 편지 왔어. 남편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읽어보실 거예요? 모르겠어. 읽어야 할까?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읽어보세요. 그게 마음에 평화를 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면회도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가난하게 살 때 아버지는 편하게 사셨잖아요. 재혼까지 하시고 행복해 보이셨죠?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고생하는데 아버지만 행복하다고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빠한테서 빼앗긴 거 찾아와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제 자신이었고요. 하지만 그걸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게 쉬웠으니까요. 현숙 여사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게 질투났어요. 혈육도 아닌 사람이 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혈육이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증오할 수도 있고요.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현숙 여사님처럼요. 아버지,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숙 여사님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복잡하네.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은이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 이혼의 피해자, 어린 시절 상처의 피해자. 그래도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맞아. 상처받았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까. 지은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야. 미운 정도 정인가 봐. 답장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남편이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면회를 가야 할까? 그건 여보가 결정하세요. 제가 강요할 일은 아니에요. 고마워. 당신이 이해해줘서. 저도 복잡해요. 사실은 제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지은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미워해야 할까? 정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남편과 저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보, 여기 바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좋아요. 재혼 후 처음으로 단둘이 떠난 여행이었어요.
지난 1년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이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갱신혼식 올릴까? 갱신혼식요? 응. 5년 전 결혼할 때는 검소하게 했잖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꼭 해야 해요? 당신한테 제대로 된 결혼식 선물하고 싶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해요. 소박하게. 좋아. 한 달 후, 저희는 작은 예식장에서 갱신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친한 친구들 몇 명뿐이었어요. 미숙도 왔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재혼 가정 친구들도 왔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62세의 나이에 입는 웨딩드레스. 현수가 진짜 예쁘다.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전 여신이야. 남편은 턱시도를 입었어요. 68세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저는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예쁘소. 감사해요. 주례 없이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현숙 씨, 박철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박철수 씨, 이현숙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도 확고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저를 안고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피연회장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현수가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힘들었지만 이겨냈잖아. 맞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봉사활동에서 만난 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현숙 씨, 저도 힘낼게요. 현숙 씨 보니까 용기가 나요. 언니도 잘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혼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여성. 제 이야기가 그분에게 힘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나도. 당신한테 제대로 된 결혼식 해준 것 같아서 기뻐. 근데 있잖아요. 응? 저는 5년 전 결혼식도 좋았어요. 검소했지만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이 더 의미 있지 않아? 맞아요. 우리가 함께 시련을 이겨냈다는 의미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가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그럼요. 당연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지은이 면회 가려고. 정말요? 응. 이제 좀 준비된 것 같아. 혼자 가실 거예요? 응. 이건 아버지와 딸의 문제니까.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다음 날 남편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많이 수척해졌더라.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라. 그래서요? 나도 미안하다고 했어. 여보가요? 왜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이혼하고 나서 지은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글었어요. 물론 지은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어.
여보, 그래도 용서는 못하겠더라. 아직은. 그냥, 이제 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놓아준다는 게 뭐예요?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는다는 거지. 지은이는 지은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는 당신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여보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서 행복한 하루. 현재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남편은 69세가 됐고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가끔 미숙과 만나 수다를 떨고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요. 앞으로 10년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면회를 갑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찾은 균형입니다. 명희는 소식이 없습니다. 출소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영영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서 좀 쉴까요? 그래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현수가, 응? 행복해? 네. 여보는요? 나도. 남편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뭘까? 혈육이면 가족일까? 아니면 사랑하면 가족일까? 이제 저는 답을 알아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것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재혼 가정이라서 힘들었어요.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증명했어요. 진심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가정보다 단단합니다. 여보, 집에 가요. 저녁 준비해야죠. 그래요. 오늘은 뭐 먹을까? 여보가 좋아하는 갈비찜 어때요? 좋지.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을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을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혈육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재혼 가정도 한부모 가정도 입양 가정도 모두 가족입니다.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재혼 가정의 여러분, 힘내세요. 혈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면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헌신은 가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저처럼 함께 이겨낼 친구가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